그 집이 딱 네 수준이야. 맵고 쓸모없고 재훈 씨, 진정하세요. 그냥 버려진 것.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와 슬퍼하는 여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장독대예요? 응, 인스타 감성 죽이지? 찍어봐. 근데 진짜 여기서 살았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세영은 비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던 아침이었다. 검은 상복은 벗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손은 떨렸다. 그래도 마당은 쓸어야 했다. 낙엽이 쌓이면 배수구가 막히고 장독대 주변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면 항아리 밑이 무너질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었다. 세영아, 이 집은 손이 가는 만큼 버텨준단다. 그런데 대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장례식장에서 본 지 이틀 만이었다.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 하얀 원피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세영은 비를 멈추지 않았다. 그냥 쓸었다. 재훈은 세영을 보지도 않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여자는 장독대 앞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각도를 바꿔가며 하늘을 배경으로 항아리를 확대해서 오빠, 여기 항아리 진짜 오래된 거 맞아요? 엄청 투박한데? 여자가 웃으며 물었다. 재훈은 담배를 꺼내 물고 대답했다. 옛날 거지 뭐.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냐? 세영의 손이 멈췄다. 빛끝이 땅에 닿아 있었다. 여자는 장독대를 한 바퀴 돌며 계속 사진을 찍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려는 신용도 했다. 세영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재훈은 여전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손을 뗐다. 아,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요. 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세영아, 이제 정리 좀 하자. 정리. 그 단어가 세영의 귓속으로 들어왔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도 이제 처분해야지. 너도 여기 계속 있을 생각은 아니잖아. 세영은 재훈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장독대 끝을 바라봤다. 그곳엔 금이 간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던 그 항아리. 세영아, 그 항아리 자리만은 옮기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훈은 세영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여자에게 손짓을 했다. 소라야, 사진 다 찍었으면 들어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습해. 여자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을 따라갔다. 두 사람은 대문을 나가면서도 웃고 있었다. 세영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비를 들었다. 낙엽을 쓸었다. 장독대 주변을 닦았다. 금간 항아리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어 항아리 표면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단단했다. 저녁이 되었다. 세영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상을 차렸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국과 반찬을 제자리에 놓았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전화가 울렸다. 재훈이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협의 시작한다. 전화는 끊겼다. 세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당의 장독대는 희미하게 보였다. 금간 항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세영은 유리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재호는 맞은편에, 변호사는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소라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훈의 향수에서 그녀의 냄새가 섞여났다. 변호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목록부터 확인하시죠. 서류가 세영 앞으로 밀려왔다.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지분, 그리고 고택. 세영은 고택이라는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재훈이 펜으로 서류를 두드렸다. 아파트랑 상가는 내가 가져갈게. 현금이랑 예금도 마찬가지고. 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게 남는 건? 재훈이 웃었다. 비웃는 얼굴이었다. 고택? 그거 너 주겠다고 했잖아.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고택은 시가로 평가하면 약간의 가치가 있지만 실거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고 건물도 오래되어. 재훈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주는 거지. 팔 수도 없는 집. 관리비만 들어가는 집. 근데 세영이는 거기 정 들었잖아. 시어머니랑 살던 곳이니까. 세영은 재훈을 똑바로 봤다. 재훈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 집이 딱 내 수준이야. 낡고 쓸모없고 그냥 버려진 것.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을 말렸다. 재훈 씨, 그런 표현은. 하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일어섰다. 빨리 정리하자. 나 바쁘거든. 세영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재훈은 서류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세영의 세상은 달라졌다. 아파트도 돈도 남편도 없었다. 남은 건 고택 하나뿐이었다. 저녁 무렵 세영은 고택 대문 앞에 섰다. 오래된 나무 대문은 삐걱거렸다. 마당에는 낙엽이 다시 쌓여 있었다. 장독대는 그대로였다. 금간 항아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영은 대문을 닫았다. 안쪽에서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볼게.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메아리는 없었지만 세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세영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몇 권, 시어머니가 남긴 상자 하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통이 있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장독대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금간 항아리가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영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마당이 은은하게 빛났다. 장독대가 보였다. 항아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세영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재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집이 딱 내 수준이야. 세영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수준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집도 삶도.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났다. 마당을 쓸었다. 장독대를 닦았다. 부엌을 정리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 되자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밤마다 세영은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오래된 그릇, 손때 묻은 수건, 낡은 일기장. 일기장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다.
오늘 세영이가 장독대를 닦았다. 정성스럽게 한 항아리씩. 이 아이는 이 집을 이해하는구나. 세영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 번졌다. 세영은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빈집의 첫밤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마당 어딘가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 세영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추운 건 아니었지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 집에서 혼자 잔 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땐 항상 건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기침 소리, 이불 뒤척이는 소리,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거니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세영에게는 안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세영만의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 손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가늘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세영아. 시어머니가 세영의 손을 잡았다. 그 항아리 자리만은 옮기지 마라. 세영은 알아듣지 못했다. 어느 항아리를 말하는 건지, 왜 옮기면 안 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세영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재혼과 다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빈집에서 그 말이 다시 들렸다. 그 항아리 자리만은 옮기지 마라. 세영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단순한 당부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 세영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마당이 보였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서 있었다. 금간 항아리가 그 끝에 있었다. 세영은 항아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항아리는 다른 항아리들과 달랐다. 크기도 색도 위치도. 다른 항아리들은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금간 항아리만은 약간 비껴나 있었다. 마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영은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다. 하지만 이번엔 시선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더듬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독대를 닦던 날들. 시어머니는 항상 그 항아리를 마지막에 닦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른 항아리들처럼 물을 끼얹지도 않았다. 마른 수건으로만 먼지를 털어냈다. 세영아, 이 항아리는 특별하단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뭐가 특별한데요? 세영이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웃기만 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대답이 전부였다. 세영은 더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깊이가 있었고 세영은 그걸 존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다.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세영은 스스로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다. 세영은 장독대 앞에 섰다. 금간 항아리를 바라봤다. 가까이 다가갔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다. 거칠었다. 금은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다. 세영은 항아리 주변을 살폈다. 땅이 약간 다른 곳보다 높았다. 돌이 몇 개 박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자리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았다. 세영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봤다. 단단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단단했다. 삽으로 파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세영은 일어섰다. 항아리를 다시 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뭐가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세영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항아리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세영은 다시 장독대 앞에 섰다. 이번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항아리 밑을 비췄다. 그림자가 생겼다. 틈새가 보였다. 아주 작은 틈새. 세영은 손전등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졌다. 세영은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항아리 자리만은 옮기지 마라. 그 말은 이제 경고처럼 들렸다. 세영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귓가엔 또 다른 말이 들렸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세영은 눈을 떴다. 창밖을 봤다. 달이 기울고 있었다. 마당은 어두웠다. 하지만 항아리는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장마가 시작된 건 이혼 서류가 완전히 처리되고 일주일 뒤였다. 비는 사흘 내내 내렸다. 굵고 거센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셨다. 세영은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다. 장독대는 빗물에 젖어 색이 짙어졌다. 항아리들은 빗물을 받아냈다. 금간 항아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항아리 주변만은 물이 고이지 않았다. 빗물이 흘러내려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흘렀다. 세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땅이 단단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꼈다. 마당 전체는 질척했다. 발을 디디면 흙이 푹 꺼졌다. 하지만 금간 항아리 주변만은 달랐다. 땅이 여전히 단단했다. 세영은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항아리 앞에 섰다. 발로 땅을 눌러봤다. 꿈쩍하지 않았다. 세영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져봤다. 표면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아래는 딱딱했다. 마치 돌판 같았다. 세영은 손가락으로 흙을 긁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흙이 떨어져 나가자 회색빛 표면이 드러났다. 세영은 숨을 멈췄다. 돌이었다. 평평한 돌판이었다. 세영은 더 넓게 흙을 걷어냈다. 돌판에 윤곽이 나타났다. 사각형이었다. 정확한 사각형.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세영은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돌판은 약 1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금간 항아리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세영은 항아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항아리 자리만은 옮기지 마라. 세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손을 씻고 차를 끓였다. 손이 여전히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세영은 창밖을 봤다. 장독대가 보였다. 금간 항아리가 보였다. 그 아래 돌판도 보였다. 저녁이 되었다. 세영은 밥을 먹지 못했다. 식욕이 없었다. 대신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마당에 핀 꽃. 하지만 어느 페이지에서 세영의 손이 멈췄다. 오늘 남편과 다퉜다. 땅을 파자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세영은 날짜를 확인했다.
20년 전이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다. 세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일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세영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세영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돌판 아래엔 뭐가 있을까? 왜 시어머니는 그걸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왜 시아버지는 파고 싶어 했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빗물은 거의 말랐다. 장독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세영은 금간 항아리 앞에 섰다. 돌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영은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돌판의 모서리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세영은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따라갔다. 틈새가 있었다. 아주 작은 틈새. 돌판과 땅 사이의 틈새. 세영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 삽을 가져왔다. 하지만 돌판 앞에서 멈췄다. 삽을 쥔 손이 떨렸다. 파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 세영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삽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세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돌판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어도 청소를 해도 책을 읽어도 돌판이 떠올랐다. 밤이 되자 세영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손전등을 들고 항아리 앞에 섰다. 돌판을 비췄다. 틈새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세영은 손전등을 끄고 하늘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달은 없었다. 세영은 중얼거렸다. 내려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바람만 대답했다. 사흘을 더 고민했다. 세영은 아침마다 마당으로 나가 돌판을 바라봤고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했다. 넷째 날 아침 세영은 결심했다. 마당으로 나가기 전 부엌에서 정화수를 떠서 작은 상을 차렸다. 밥 한 그릇, 물 한 잔.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세영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제가 지킬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세영은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삽과 장갑, 손전등을 챙겼다. 금간 항아리 앞에 섰다. 항아리를 옮기는 건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금이 깊게 가 있어서 자칫하면 깨질 수 있었다. 세영은 천천히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양손으로 받쳐 옆으로 옮겼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돌판이 완전히 드러났다. 세영은 숨을 고르고 삽을 들었다. 돌판 가장자리에 삽을 넣었다. 흙을 걷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판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다. 정사각형, 약 1m. 모서리엔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다. 세영은 삽을 내려놓고 고리를 잡았다. 차가웠다. 손에 힘을 주고 당겼다. 돌판이 움직이지 않았다. 세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당겼다. 이번엔 조금 움직였다. 무거웠다. 세영은 양손으로 고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다. 돌판이 열렸다. 서늘한 공기가 올라왔다. 오래된 냄새, 흙과 돌과 시간이 섞인 냄새. 세영은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르고 손전등을 켰다.
빛을 아래로 비췄다. 어둠 속에 계단이 보였다. 좁고 가파른 계단, 돌로 만들어진 계단. 세영은 손전등을 든 채 입구에 섰다. 내려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발은 움직였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단단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내려갔다. 손전등 빛이 벽을 비췄다. 돌벽이었다. 촘촘하게 쌓인 돌벽. 계단은 깊었다. 10개가 넘었다. 세영은 계속 내려갔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공간이 나타났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다. 작은 지하실이었다. 천장은 낮았고 바닥은 평평했다. 벽 한쪽에 선반이 있었다. 선반 위에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나무 상자, 천으로 싼 물건들, 묶인 종이 뭉치. 세영은 선반 앞에 섰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있었다. 도자기였다. 색이 바래고 표면이 거칠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내 손전등을 비췄다. 밑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자였다. 읽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책들이 있었다. 오래된 책. 표지는 누렇고 페이지는 바스러질 것 같았다. 세영은 책을 펼치지 않았다. 너무 오래되어 부서질까봐. 세 번째 상자엔 그림이 있었다. 두루마리 형태. 천천히 펼쳤다. 산수화였다. 먹으로 그린 산과 강. 섬세했다. 세영은 상자들을 다시 닫고 선반 끝을 봤다. 거기엔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하얀 봉투. 다른 것들보다 훨씬 새 것이었다. 세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영에게.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세영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 힘들었다. 손전등을 바닥에 세우고 편지를 읽었다. 세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알게 되었구나. 이 지하실과 여기 있는 것들을. 이건 우리 집의 재산이 아니란다. 시대가 맡긴 빚이야. 오래전 전쟁 때 누군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이곳에 숨겼어. 우리 집은 그냥 그 자리를 지켜온 것뿐이지. 욕심내지 마라. 팔려고 하지 마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해. 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이것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사랑한다, 세영아. 세영은 편지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지하실 안에서 혼자서 조용히. 울음이 멈추자 세영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못해 올바른 사람을 찾아야 해. 세영은 봉투를 챙기고 계단을 올라갔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세영은 돌판을 다시 닫고 금간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전화번호부를 넘기는 세영의 손가락이 지읒 항목에서 멈췄다. 정서진. 시립도서관 향토자료실에서 30년을 근무하다 은퇴한 사람. 세영이 결혼 초기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만났던 분이었다. 당시 정서진은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며 세영에게 종종 말했었다. 기록은 누군가의 삶이에요. 함부로 다뤄선 안 됩니다. 그때는 그저 책 정리하는 노인의 잔소리쯤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영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뒤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세영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영? 아, 자원봉사하던 그 젊은 친구. 오래됐네. 무슨 일인가? 세영은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했다.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래된 물건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정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나? 집으로 오게. 다음 날 오후 세영은 지하실에서 가장 작은 상자 하나를 챙겨 정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조그만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엔 화초가 가득했고 현관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벨을 누르자 정서진이 문을 열었다. 흰 머리,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들어오게. 거실은 책으로 가득했다. 벽마다 책장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정서진은 세영을 테이블 앞에 앉히고 차를 내왔다. 세영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뭔가? 집 지하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이걸 제자리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세영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책 2권과 작은 도자기 하나가 있었다. 정서진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살펴봤다.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한자가 빼곡했다. 정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정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책을 내려놓고 도자기를 들었다. 밑면을 봤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세영을 똑바로 봤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했나? 집 지하예요. 장독대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값으로만 따질 물건이 아니네. 서책은 조선 후기 필사본으로 보이고 도자기는 아마 고려청자일 거야. 이런 게 개인 집에 있었다는 게 놀랍네. 세영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정서진은 편지를 읽었다. 한참을 읽고 나서 편지를 접어 세영에게 돌려줬다. 시어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셨네. 이건 절차로 지켜야 해. 경찰에 신고하고 문화재청에 연락하고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야 해.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기증하는 거지. 세영은 고개를 숙였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서진은 세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주지. 나도 평생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날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정서진은 먼저 문화재 전문가 2명을 데려왔다. 한 명은 도자기 전문가, 한 명은 고서 전문가. 3사람은 고택을 방문했다. 세영은 지하실로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 선반 앞에 섰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다. 도자기를 보고 서책을 보고 그림을 봤다. 도자기 전문가가 말했다. 이건 대단한 컬렉션입니다. 고려청자만 해도 5점은 되고 조선백자도 여러 점 있네요. 고서 전문가가 덧붙였다. 서책들은 필사본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판본도 있고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정서진이 물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도자기 전문가가 대답했다. 먼저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식 감정을 받고 기증 절차를 밟는 거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 분산 기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서 전문가도 동의했다. 한 곳에 몰아주는 것보다 각 전문기관에 나눠주는 게 보존과 연구에 더 유리합니다. 세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했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주 문화재청 담당자가 방문했다. 지하실을 확인하고 물건들을 목록화했다.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고 상태를 기록했다. 세영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루 종일 걸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담당자가 말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정식 감정은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이 물건들은 현재 상태로 보관해 주세요. 세영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담당자가 떠난 뒤 세영은 지하실 입구를 다시 닫았다. 돌판을 덮고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제자리로 갈 거야. 한 달이 지났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 도자기 6점은 문화재로 등록되었고 서책 10권은 중요 자료로 분류되었다. 그림 두루마리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서진이 세영에게 전화했다. 축하하네. 이제 기증 절차만 남았어. 세영은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기증식은 한 달 뒤에 열렸다. 시립박물관 회의실에서였다. 박물관장, 도서관장, 미술관 큐레이터, 그리고 정서진과 세영이 참석했다. 세영은 준비한 말을 읽었다. 이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우리 집에 맡긴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을 찍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다. 이 물건들을 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요. 세영은 고개를 저었다. 팔 수 없어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사가 났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고택 지하 유물, 공공 기탁 진행. 세영은 신문을 보며 웃었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웃고 계실까? 기증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정서진이 다시 고택을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함께였다. 짧은 머리, 안경, 손에는 노트북 가방. 소개하지. 이쪽은 한지민 씨. 박물관 교육 담당이야. 한지민이 세영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기증 소식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활용이요? 한지민이 마당을 둘러봤다. 장독대를 보고 고택 건물을 봤다. 이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택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고 지하실도 있잖아요. 작은 전시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영은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이었다. 정서진이 거들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 집을 그냥 두기엔 아깝지. 동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옛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세영은 마당을 바라봤다. 장독대가 보였다. 금간 항아리가 보였다. 그 아래 지하실이 있었고 거기엔 빈 선반만 남아 있었다.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지민은 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전시 공간을 설계했다. 지하실은 그대로 보존하고 대신 고택의 한 방을 전시실로 꾸몄다. 유물 복제품과 사진 자료를 전시했다. 또 다른 방은 교육실로 만들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놓고 벽에는 옛 글씨 표본을 걸었다. 정서진은 교육 프로그램을 짰다. 한글 서예, 옛 문서 읽기, 생활사 이야기.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열기로 했다. 세영은 수업 보조를 맡았다. 아이들에게 붓 쓰는 법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에게 옛 사진을 보여드렸다. 첫 수업날 동네 아이 5명과 어르신 3분이 왔다. 많지 않았지만 세영은 기뻤다. 정서진이 한글의 역사를 설명했다. 세영은 아이들에게 붓을 나눠줬다. 아이들은 서툴게 획을 그었다.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나 어릴 땐 이런 집이 흔했는데 장독대도 집집마다 있었지.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 한 아이가 세영에게 물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릴게. 수업은 계속되었다. 한 달, 두 달.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다. 소문이 났다. 고택에서 무료 수업한대. 옛날 물건도 볼 수 있대. 세 달째 되던 날 수업 인원이 20명을 넘었다. 방이 좁아서 마당에 자리를 펼쳤다. 장독대 앞에서 수업을 했다. 정서진이 세영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세영은 장독대 앞에 섰다. 금간 항아리를 바라봤다.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금은 여전히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다. 세영은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바람이 불었다. 장독대가 살짝 흔들렸다. 세영은 웃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세영아. 그날 밤 세영은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에 이어서 오늘 수업에 20명이 왔다. 아이들이 웃으며 붓글씨를 썼다.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세영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마당이 환하게 빛났다. 장독대가 보였다. 금간 항아리가 보였다. 세영은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쉽게 왔다. 재호는 소라와 함께 이사한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고급 소파, 대형 TV, 유명 브랜드 가구들, 모두 재훈이 산 것들이었다. 소라는 부엌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재훈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주식 앱이 열려 있었다.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다. 마이너스였다. 오빠 괜찮아? 소라가 와인 잔을 건넸다. 재훈은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재훈은 세영과 이혼한 뒤 자산을 과신했다.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지분, 예금.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소라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파트 대출이 생각보다 많았고 상가 건물은 공실이 늘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재훈은 투자로 돈을 벌려고 했다. 지인의 소개로 신규 사업에 투자했다. IT 스타트업이라고 했다. 성장성이 좋다고 했다. 재훈은 예금의 절반을 투자했다. 하지만 석 달 뒤 그 회사는 문을 닫았다. 재훈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라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다음엔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표정이 달라졌다. 외식 횟수가 줄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말도 줄었다. 대신 한숨이 늘었다. 오빠, 우리 이러다 어떻게 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돈은 계속 줄었다. 대출 이자가 밀렸다. 카드값이 밀렸다. 재훈은 상가 건물을 팔려고 했다. 하지만 매수자가 없었다. 위치가 나빴고 건물이 낡았다. 어느 날 밤 재훈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다. 소라는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도 모르겠어. 오빠가 요즘 힘들어 보여. 나도 불안해. 재훈은 잔을 3개 내려놓았다. 소리가 컸다. 소라의 통화가 끊겼다. 침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재훈은 혼자 술을 더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집에서 나왔다. 은행에 갔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 있어서요. 재훈은 은행을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바빠 보였다.
재훈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다.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가 왔다. 소라였다. 오빠,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 저녁 늦을 것 같아. 재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커피를 마셨다. 쓴맛만 남았다. 저녁 무렵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라는 아직 안 왔다.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 실업률 증가. 재훈은 TV를 껐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라였다. 오빠, 미안한데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재훈은 전화를 끊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소라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재훈은 술을 마셨다. 혼자서 조용히 마시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고택? 세영에게 준 그 집. 팔 수 없다고 했지만 정말 팔 수 없을까? 땅값이라도 있지 않을까? 재훈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고택이 있는 동네를 검색했다. 시세가 나왔다. 생각보다 낮았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재훈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계획이 떠올랐다. 세영은 혼자 살고 있다. 밤에 가면 아무도 모른다. 집안을 둘러보고 필요한 서류를 찾으면 된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재훈은 고택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동네 입구에서 내렸다. 걸어서 고택까지 갔다.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이 적었다. 재훈은 고택 담장 앞에 섰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재훈은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이 없었다. 담을 넘기로 했다. 담은 낮았다. 재훈은 손을 짚고 올라갔다. 몸을 넘겼다. 마당에 발을 디뎠다. 조용했다. 재훈은 천천히 걸었다. 장독대가 보였다. 항아리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재훈은 집 쪽으로 향했다. 그때 불빛이 켜졌다. 이웃집이었다. 옆집 춘자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거기 누구야? 재훈은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춘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손전등 빛이 재훈의 얼굴을 비췄다. 재훈이 아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춘자 할머니가 소리쳤다. 세영아, 나와봐. 집안에서 불이 켜졌다. 세영이 나왔다. 재훈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춘자 할머니가 말했다. 담 넘어 들어온 거 내가 봤어. 세영은 재훈을 똑바로 봤다. 재훈은 변명을 하려 했다. 나는 그냥. 세영이 끊었다. 경찰 부를게. 재훈은 당황했다. 잠깐 세영아.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세영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재훈은 도망치려 했다. 담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가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재훈은 담을 넘다 멈췄다. 사람들이 둘러쌌다. 경찰이 왔다. 재훈은 끌려갔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밝았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다. 재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세영은 옆 대기실에 있었다. 진술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관이 재훈에게 물었다. 주거침입 맞습니까? 재훈은 대답을 망설였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담을 넘어 들어간 거 맞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적이 뭡니까?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서류를 찾으려 했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아무 말도 그럴듯하지 않았다. 그냥 집이 궁금해서요. 경찰관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 집은 이혼 후 전 부인 소유입니다. 당신 집이 아니에요.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주거 침입입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조사가 끝나고 재호는 풀려났다. 하지만 기분은 최악이었다. 밤거리를 걸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웠다. 1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소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재훈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갔다 와?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꼬였다. 돈도 관계도 모든 것. 며칠 뒤 재훈은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1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재훈은 고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다시 펴서 서랍에 넣었다. 그날 저녁 소라가 말했다. 오빠,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재훈은 소라를 봤다. 무슨 소리야? 나 좀 쉬고 싶어. 요즘 너무 힘들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라는 다음날 짐을 쌌다. 가방 2개. 많지 않았다. 소라는 현관에서 재훈을 봤다. 연락할게. 하지만 재훈은 알고 있었다. 소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혔다. 재훈은 혼자 남았다. 일주일 뒤 재훈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지역 뉴스 탭을 넘기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이랬다. 고택 지하 유물, 공공 기탁 진행. 재훈은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보였다. 세영이 박물관장 옆에 서 있었다. 감사패를 들고 웃고 있었다. 기사를 읽었다.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고택에서 발견된 유물을 공공기관에 기증한 세영 씨.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유물? 고택에 유물이 있었다고? 재훈은 다시 기사를 읽었다. 도자기, 서책, 그림 등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 시가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 재훈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화면이 흔들렸다. 그 집에 그런 게 있었다고? 내가 비웃었던 그 집에? 재훈은 자신이 세영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집이 딱 내 수준이야. 그 집은 세영의 수준이 아니었다. 재훈의 무지가 문제였다. 재훈은 기사를 다시 봤다. 세영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우리 집에 맡긴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재훈은 중얼거렸다. 내가 비웃었던 항아리가 세상을 살렸네.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영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욕심내지 않았다. 팔지 않았다.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훈은 욕심만 부렸다. 돈만 생각했다. 사람은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편지를 썼다. 세영에게 보낼 편지. 사과의 말을 담았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다. 편지로는 부족했다. 말로도 부족했다. 재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봄이 왔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세영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었다. 장독대는 햇빛을 받아 따뜻했다.
금간 항아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세영은 항아리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올해도 잘 부탁해. 이제 고택은 달라졌다. 작은 전시실에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유물 복제품과 사진 자료를 보러 왔다. 교육실에서는 매주 수업이 열렸다. 아이들이 붓글씨를 배우고 어르신들이 옛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사람들은 세영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선생님, 오늘 수업 뭐해요? 선생님, 저번에 가르쳐 주신 거 집에서 연습했어요. 세영은 그 말들이 좋았다. 선생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세영은 정말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정서진이 세영을 불렀다. 세영 씨, 잠깐 나와보세요. 마당으로 나갔다. 정서진은 트럭 한 대를 가리켰다. 트럭 뒤에는 큰 상자가 실려 있었다. 뭔데요? 선물이에요. 정서진과 동네 남자 몇 명이 상자를 내렸다. 무거워 보였다. 상자를 열자 항아리가 나왔다. 새 항아리. 크고 단단해 보이는 항아리. 박물관에서 보내온 겁니다. 감사의 표시래요. 이 집 장독대에 어울릴 거라고요. 세영은 항아리를 바라봤다. 표면은 매끄러웠다. 색은 짙은 갈색. 손을 뻗어 만져봤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세영과 사람들은 항아리를 장독대로 옮겼다. 어디에 놓을까 고민했다. 금간 항아리 옆이 좋을 것 같았다. 세영은 항아리를 그곳에 놓았다. 금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가 나란히 섰다. 묘하게 잘 어울렸다. 저녁이 되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세영은 혼자 남았다. 마당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봤다. 금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가 석양빛을 받아 빛났다. 세영은 무릎을 꿇고 두 항아리를 닦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금간 항아리를 닦으며 생각했다. 이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다. 금이 있어도 오래되어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켰다. 세영도 그랬다. 상처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제자리를 지켰다. 세영은 항아리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다. 금이 있어도 깨지지 않으면 그게 삶이더라.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마당에 떨어졌다. 세영은 일어나 꽃잎을 주었다. 손에 쥐고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새들이 날았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세영도 계속 움직였다. 밤이 되었다. 세영은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이어서 오늘 새 항아리가 왔다. 금간 항아리 옆에 놓았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나도 이제 이 집의 친구가 된 것 같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일기를 다 쓰고 세영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마당이 은은하게 빛났다. 장독대가 보였다. 금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세영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일찍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들을 다시 한번 닦았다. 해가 떠올랐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세영은 비를 들고 낙엽을 쓸었다. 꽃에 물을 주었다. 장독대를 정리했다. 오전 10시 동네 아이 하나가 대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오늘 수업 있어요? 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그래도 들어올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다. 마당을 둘러봤다. 와, 항아리 하나 늘었네요. 응, 어제 왔어. 이뻐요. 아이는 새 항아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세영은 아이 옆에 섰다. 항아리는 말이야, 오래될수록 단단해진대. 금이 가도 깨지지 않는 거야. 진짜요? 응.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세영은 웃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정서진이 찾아왔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이거 드리려고요. 제가 쓴 책이에요. 마을의 기억을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세영은 책을 받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영 씨에게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웃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운 건 저예요. 덕분에 이 마을에 소중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장독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사는 이야기. 해가 기울었다.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다. 금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가 나란히 빛났다. 저녁이 되어 정서진이 돌아간 뒤 세영은 혼자 장독대 앞에 섰다. 두 항아리를 바라봤다. 손을 뻗어 두 항아리를 동시에 만졌다. 하나는 거칠었고 하나는 매끄러웠다. 하나는 금이 있었고 하나는 온전했다. 하지만 둘 다 단단했다. 둘 다 제자리에 서 있었다. 세영은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세영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세영은 다시 마당을 쓸 것이다. 항아리를 닦을 것이다.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금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깨지지 않고. 밤이 깊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서 있었다. 금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가 나란히 있었다. 둘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었다. 항아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